오지연 실장님 발표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보내주신 발표보다 또 지금 또 추가한 내용들도 굉장히 값진 내용들이 많아서 꼭 그 여기 계신 청중 우리 회원 여러분도 한번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분의 발표를 정말 훌륭한 발표를 들었고요.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토론은 이제 종합 토론 형식인데요. 그래서 세 분의 토론자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순서대로 이렇게 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표자 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또 해주시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농협경제연구소의 박미옥 팀장님, 네,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익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연구팀의 박미옥 팀장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분 발표자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지속가능이란 단어 자체가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이잖아요. 그래서 참 지속가능이란 것이 환경적인 이슈에서 경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다뤄지면서 또 각 발표자님들께서도 매우 다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셨고 또 이러한 상황이 매우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저는 각 발표자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좀 제게 다가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 박사님께서는 이제 농협 조직하고 농촌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청년 조합원 유입 확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조합원 유출 가속화가 여러 배경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농협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청년 조합원 유입 확대를 위한 13가지 전략을 제도적인 측면, 인센티브 측면, 조직화 측면에서 촘촘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갖나 생각을 해보니 이러한 협동조합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비단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개별법 협동조합 물론 또 2012년도 이후에 설립된 기본법 협동조합 생태계도 꾸준한 청년조합원 등 협동조합이 내 유입 없이는 좀 조직의 존속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작년도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주관한 그 협동조합 미래 포럼 청년 분과에서 논의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좀 얻게 되었는데요. 그 논의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이제 기본법 협동조합 또한 청년층의 유입이 절실하고 또 사업 내용이나 이제 스케일이 다르지만 협동조합 진입을 해서 청년들이 부딪히는 고민이 매우 이제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금, 공간의 부족, 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 판로 부족, 교육 홍보 지원에 대한 이제 바람 등 이런 것들이 농업 분야의 그 청년 조합원들의 애로사항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무겁다기보다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이제 가치가 본인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실제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다양한 공통된 의견이 도출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한 이제 지원책이 그 발굴을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농협의 입장에서 좀 촘촘하게 고민한 그 청년조합원 유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접점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표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아이컵 생협의 최은주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 또 임직원, 지역사회 주민 등까지 이해관계자 확장과 함께한 이제 아이컵 생협의 성장에 따라서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인식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의 생협이 친환경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생협에서 시작되어서 정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사업 추진을 초창기부터 고민하고 실천해온 국내적으로 의미 있는 협동조합 운동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생협의 사업이 이제 지속된 원동력이 그 미래 세대인 자녀들의 먹거리와 이제 살아갈 환경을 고민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점에서 정말 이제 깊은 울림이 있다고 이제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협동조합이 조합원, 임직원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방향성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때인 것 같습니다. 농협도 이제 창립 이후에 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 공헌사업, 농협재단 등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로서 이제 본연의 역할과 더불어서 지역 밀착형 사회 서비스 제공 측면의 역할 확대를 또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제 북서울 신협의 전재원 전무님의 발표를 통해서 이제 공유가치 창출 금융전략과 소셜 플랫폼 금융을 결합한 사회적 금융상품 유형을 다양하게 이제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사례에서 정말 이 수요자인 사회적 경제 조직과 공급자인 신협의 쌍방으로 협업과 연대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 사례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니즈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솔루션으로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어떤 플랫폼이라는 그런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정말 혁신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제 사회적 가치가 담긴 적금을 개발하고 클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판매하는 진로 체험 과정이 이제 학생들이 현장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정체성과 가치를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는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또 지금은 이제 북서울 그 신협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 등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워낙에 좀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확산될 때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농협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그 이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지속가능 경영의 초석을 세우고 이제 농업, 축산, 금융 등 이제 사업분별 지속가능 사업을 발굴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그려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12월에 개최된 제 33회 세계협동조합대회에 이제 참석해서 이제 개회사에서 들었던 말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IC의 아리에 구아르코 회장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모델은 도전 과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유효한 사업 모델이고 이는 협동조합 정체성이 발현된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장지원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정말 어떤 그 실질적인 그 지원들을 해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참가자들이 협동조합이 글로벌 변화에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기후 변화 등 지속 가능을 위한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다들 동의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지구촌이 직면한 시장 경제의 불안전성이랄까 기후위기 같은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가 지구촌이 이제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두도록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들의 이제 정체성과 가치가 발현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각각의 협동조합들이 이제 생존의 문제를 또 안고 있기도 합니다. 가속화된 디지털 혁신, 경쟁 심화 등 또 이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과제 또한 안고 있지만 저희는 또 생존의 문제를 이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해 가려는 정체성이라는 아주 탁월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이때 이제 환경, 경제,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 또 협동조합만의 역량이 발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각각 그 협동조합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해 온 사례들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중지를 모아서 이제 좀 더 지혜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희진이고요. 지금 한신대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또 학술대에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이고
발표 네 개에 대한 발표 존경을 표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협동조합에 관한 이제 그 학술 대회를 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제 오니 도시재생에 대한 소개를 좀 살짝 얹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토론문 준비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도시재생과 협동조합은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출구 전략 자체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거든요. 그 사실 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제 지난 그 18년에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서 그 국토부가 이제 설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상당히 관주도형의 이제 설립 협동조합이죠. 근데 사실은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가 가장 필요하고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바로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할 때, 특히 이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바로 지속가능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현재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을 좀 보면 일단 추진 배경은 이제 4년 동안의 뉴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지역을 유지한달지 관리한달지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이제 설립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설립이 되면은 이제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이제 그 재생 사업으로 공급되었던 뭐 공영 주차장이랄지 공동 이용 시설이랄지 이런 생활 인프라를 운영 관리하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역할은 이제 마을의 공공 영역을 공동 관리하는 것, 그 경제적 역할은 이 협동조합의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 고령자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그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회적 역할은 이제 주민 참여에 기반한 지역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이 지역사회 협동의 토대가 된다라는 게 사회적 역할입니다. 이 개념도를 보시면 조금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요 개념도는 참고 삼아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은 유형 자체가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사실 올해 6월 현재로 보면 상당히 설립이 생각외로 꽤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07곳이 이제 설립이 되었고,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설립 현황을 보면 처음에 3곳이었다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아졌고요. 올해도 이제 6월까지 벌써 상반기 안에 22개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광역 시도별로 보면은 사실은 경기하고 전남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전국에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발표하신 그 발표의 내용과 조금 접점이 되는 부분을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떤 현장의 해맑은 고민과 질문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 자체가 이제 민간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공급 사실 내의 복잡성, 그리고 지역사회 복잡성을 당연히 갖고 있죠. 이게 이제 IC에서 얘기한 그 복잡성의 하나의 측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구축이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죠. 한국에서는 어떤 관련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여 확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 제도 마련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도.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제 고민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관주도로 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어쩌면 대단히 많은 힘에 의해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어떤 추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사회적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정부와의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도 그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주민과 정부와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 과연 뭘까? 그것은 아마 그 도시재생 마을관리 협동조합만이 갖고 있는 고민은 아닐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보고 사실은 이제 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탈리아 트렌티노 노동자 협동조합 그 리스토 3의 어떤 사례를 조금 시사점 있게 봤는데 이게 이제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어떤 지역사회 내 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례가 이런 민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을 할까라는 고민 지점에 좀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저희 그 도시재생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고민과 더불어서 앞서 발표하신 부분과 조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들을 좀 적었는데 이게 이제 농협에서의 청년 유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 영역에서 청년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인 청년을 보조금이나 지원금 지급 이외에 어떤 제도 마련 방안은 혹시 없는지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신 바가 있는지 예를 들어 청년 의무 이사제라든가 이런 고민한 지점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 비즈니스의 핵심 자체가 거버넌스라고 볼 때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세이프넷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 참여 속에서 그 민주적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제도나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의사결정 방식을 포함해서 그런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정부와의 그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협동조합에서는 어떻게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환영합니다. 일 주제 세션 이미 시간은 다 됐고, 마지막이라. 예, 우리가 3시 20분부터 사실은 좀 앞에 개회라든지 이게 조금 예, 예. 딜레이돼서 너무 시간에 촉박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도 준비해 오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한 2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많이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네. 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농협경제연구소 안상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그 경작, 그 청년 조합원 분들의 경작 면적이 임차 비율이 평균보다 상당히 한 17% 이상 높은 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뭐 제한 사례도 하셨지만 공유농장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동의가 돼요. 그래서 그 이제 협동조합의 방식이고 농협이긴 하지만 실제 그것이 농촌 지역 안에서 이 농지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하고 있는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경작지나 커먼즈에 대한, 그래서 그 박사님이 제시하는 공유농장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잉여를 그 청년 조합원이나 농부들이 일정 정도는 다 그냥 노동을 했으니까 가져가지만 그걸 빌려주고 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그 마을 공동체를 위한 뭐 돌봄 자원이나 공동기금으로 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하고 거기에 대한 농협이 좀 인센티브나 매칭 펀드 같은 거를 해서 좀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그러니까 농촌이 작동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이제 실패하신 청년 농부들이나 농업인들에 대한 제도약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본, 기술, 또 농업이라는 거에서 와서 하는 것이 단방에 처음에 성공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성공으로만 얘기해갖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2번 실패하든 3번 실패하든 지속적으로 거기에 정착해서 정주 여건이 잘 만들어지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제도전의 기회를 계속 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나이를 40에서 45세 넓힌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신규 진입을 뭐 중장년층이 뭐 농촌이나 귀촌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흡수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앞으로 한 3, 4년 후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엄청나게 우리 한국 사회에 쏟아져 나오실 텐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농업, 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그러려면 아마 조합원 기준 지금의 농협이나 단위농협에서는 조합원 기준이 좀 낮춰져야 될 텐데 아까 뭐 출자금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농협의 특별법에 따른 농협협동조합인데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워낙 이 규모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하거나 농업조합을 구성하시는 분들과의 지역농협이나 농협중앙회가 연계하고 고민하는 것도
저는 앞으로 이 지속 가능성 또 신규 농업인들을 흡수하고 육성하고 정착시키는 방법으로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가족 요인으로 농업 종사자들을 조합원 자격을 확대한다라고 하셨는데,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한 가지 좀 걱정이 되거나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은 아무래도 이게 인적 결사체가 1인 1표잖아요. 그럼 가족이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또 둘째 아들이든 딸이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면 그 단위 농협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의사결정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그 안에서 조정이 될지도 좀 민족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아이쿱의 최은주 소장님 얘기에서는 뭐 지금 아이쿱이 그렇게 쭉 개척해왔던 역사는 저는 한국의 새로운 창업 운동의 좀 새로운 혁신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에 원주 이제 한살림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생협의 이런 혁신적인 아이쿱 생협의 혁신적인 도전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이게 뭐 한살림도 그렇고 또 중앙물류 중심 체제이다 보니까 지역 조직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뭐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1차 가공품들이 결합되는 것이 좀 취약해요, 다들. 그래서 저는 아이쿱도 사업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조직 사업으로 이렇게 조직과 사업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지역 안에서의 새로운 거래 관계들을 좀 이 시스템적으로 좀 풀어주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후발주자거나 이제 막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아이쿱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거나 관계를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또 이제 의료협동조합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쿱이 치유와 힐링 재단 만들고 치유와 힐링으로 해서 건강과 의료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의료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무장병원이라는 의료 사협, 그러니까 의료 생협들과의 차별성 또는 의료 사협이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성이 모호한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건복지부나 지역의 또 의료기관 개선할 때 보건소와의 그 거버넌스가 잘 되지 않고 또 비영리나 비의료인이 개선하는 거에 대한 충돌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쿱이 이제 막 이 치유와 힐링을 전면으로 내세우셨지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북서울 신협 사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제가 지금 원주 밝음 신협의 부이사장 역할도 하고 있어갖고 이 북서울 신협 사례가 아주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신협 분위기를 좀 알다 보니까 이런 시도 자체가 신협 단일 신협에서 만만치가 않은데 좀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SPF가 저는 발전하려면 그 사경 조직이 플랫폼이 같이 공유가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 사경 조직이 너무 이제 경제적 면으로 작죠.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전 전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신 여신을 비교했을 때 수신이 건수는 많아도 액수가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북서울 신협 사례가 그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키우는 역할이지만 좀 더 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연계해주는 역할들도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고 언제 조만간 한번 원주로 모셔서 좋은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장지현 선생님의 말씀에서는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가 좀 더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지역 사회에 대한 확실한 개입 전략들을 세우고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변화를 좀 과감하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하려면 아까 ESG나 뭐 이런 것과 일반 기업의 그 사회공헌이나 ESG랑 확실히 우리가 다른 거는 저는 우리가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가 생산한 이 결과물을 사유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러니까 비영리적으로 분배 정의를 만들어낸다는 게 우리가 큰 장점이다. 근데 기업은 사실 공헌이나 뭐 그런 가치 정도 ESG만 하지 지네들이 생산한 이유는 나누려고 잘 하지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윤 중심이 아닌 사람과 노동 중심 사유하지 않는 거에 대한 비영리성을 정확히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우리 한번 코멘트를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농협경제연구소의 안상돈 박사님.
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장희진 센터장님께서 그 청년 그 의무이사제 지원금과 자금 이외의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사제 도입에 있어서도 저는 바른 방향이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희 농협 입장에서 일단 조직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원이 좀 모여지면 그다음에 이제 이사제 도입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청년 의무 이사제도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박준영 이사장님께서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그 공유 농장의 그 인센티브를 갖다가 마을 공동체 개선에 좀 그 선순환 구조를 좀 이루면 어떻겠느냐. 예, 굉장히 좋으신 얘기이고요. 실은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그 제도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공유 또는 그 고령조합의 어떤 유휴경제를 갖다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매개 기능에 저희가 좀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실패 그 한 청년 농민들이 어떤 제도약을 위해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중장년 그 기농기촌 인구에 대해서 흡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굉장히 공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본법에 따른 이제 농업인, 그다음에 조합들과의 어떤 연계.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생산자 단체로서의 우리 농협이 이제는 조금 더 벗어나서 그 한계를 갖다 좀 넓혀서 그 저변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굉장히 공감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제 그 청년 농업인들이 그 복수업원에 들어왔을 경우에 아버지도 이제 조합원이고 아들도 조합원이 됐을 경우에 민주적 운영 측면에서 어떤 충돌 또는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 나가면서 조금 이제 청년 농업인들 갖다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정착을 저희가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그 거버넌스에 대한 것은 사실 세이프넷에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있고 그게 각자 그 성격이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로 하나의 해결된 틀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간략하게 보여드렸지만 각 조직의 거버넌스와 그다음에 특정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함께 논의하는 구조 이런 것들은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그거를 있는데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중요한 뭐 방향 전환 같은 거에 대해서는 1년 정도 논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 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해서 보고 드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에서 연대 활동들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이제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함께 공급하는 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별개로 지역에서의 어떤 사업적 결합, 연대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세 번째 의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치유와 힐링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 아직 이제 기존의 의료 사업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인지 어떤 방식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아직 이제 뭐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단계가 앞으로 같이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금융이 그 대표적인 면허 산업이고 장치 산업이고 규제 산업이잖아요. 현장에서 이런 모델을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사실 규제입니다. 규제. 얼마 전에 또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생겨서 그 수요자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규제에 또 걸리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단위 시업에서 풀어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시업 중앙에서도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경제가 다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좀 이렇게 같이 풀어내는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저희 이런 활동들이 지금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약업계 전체의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도 일반화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 전체가 좀 어우러져서 한국식의 새로운 어떤 혁신 어떤 금융협동조합 모델이 되기를 희망하고 꿉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신협 운동가이자 또 연구자로서 어떤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박순영 이사장님 말씀 주신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려는 어떤 지향 가져야 된다는 거에 이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사회적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중앙정부 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지역별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기 때문에 더 위기의식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데가 있고 좀 방향을 잃어버리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지역별로 해온 것들이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각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 뭐를 갖고 있었고 뭐를 갖고 있지 않았는지를 서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그건 이제 민관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의 중요함이 벌써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그런 식의 풀뿌리를 좀 강하게 가지려는 노력, 이런 지향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정의 또는 이제 뭐 사유하지 않는 어떤 영역, 저희가 아까 최은주 박사님 말씀하신 뭐 커머닝 되었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영역이 사회적 경제 전체가 아니라 그런 영역이 있고 그게 이제 어떤 모양이고 어떤 사례가 그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저희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혼선을 느끼는 건 지역자산화, 시민자산화라고 해서 이제 자금 수요가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자금이 들어가서 이제 예를 들어 의료사업, 뭐 조합원이 6,000명이 넘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커머닝이 거의 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뭐 조합원 숫자도 좀 작은 일반 협동조합이거나 아니면 주식회사나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 기금이나 저희 같은 기금이 자산화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후에 도망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에서는 물음표가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안정장치를 가진 또는 어떤 기준을 가진 그런 자산화가 정말 시민 자산화인 거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그냥 지역 안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물건을 부동산을 사는 것 이건 그것으로도 의미 있지만 그것을 시민 자산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어떤 원리를 구현시키고자 하는 모델이 있다라고 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우리 학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발표도 듣고 토론도 들어보면 너무 흥미진진하고 더 알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학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또 참여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여기서 생긴 의문점은 또 다음 우리 학술대회에서 또 이렇게 주제 발표를 다로 이렇게 발제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학회가 이제 그런 어떤 폭넓은 우리 채널로서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편집위원장으로서 아마 이번에 발표하신 논문도 있고 기존에 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약간 좀 발전시켜서 논문으로 이렇게 투고해 주시면은 아마 그게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도 한번 제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3시 22분이고 제1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청중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중 토론을 못 들은 게 약간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것으로 제 역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